안녕하세요, 안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할 거예요. 이 책도 한 100세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책 소개를 하면 40년 정도 상담하신 분이 92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장기 집권을 했고요. 이 저자의 특이한 점은 인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느끼는 것을 인류학적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책이 제일 좋은 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에 대한 프레임을 바꾼다? 또는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보이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놨다. 이게 가장 좋은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읽어주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먼저 발췌를 좀 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거느리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써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좀 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좋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유익도 챙길 수 있고 또는 누군가를 의심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또는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무책임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사랑은 정말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 역시 이 글을 책 맨 앞에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반절 이상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절 이상을 제외하고는 사랑이라는 거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잡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사랑의 속성들을 좀 나열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속성 첫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연애시대인데 이게 원래 손예진, 가무성이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했다가 굉장히 빨리 이혼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둘이 서로 떠나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한 채 이혼은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주변을 계속 서로 맴돌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사건이나 다른 연애들을 지켜보거나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딱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 나와요. 손혜진이 우리는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딱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손혜진이 나레이션을 하죠.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일까? 뽀뽀한 순간일까? 손잡은 순간일까? 첫 데이트를 한 순간일까? 결혼을 한 순간일까? 우리들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믿는 순간일까? 저는 이 질문이 되게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한다면 남남일 수도 있고 여여일 수도 있지만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의 시작 포인트는 어딘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그래서 만남의 순간이냐? 진짜 누구처럼 3초 만에 반했느냐? 아니면 손을 잡았는데 그때 전기가 찡 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떠한 에피소드 막 그녀가 이렇게 가계부를 적는 순간 이 사람이다 라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책에 사랑의 순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장치를 자극시킬 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음식을 같이 먹지만 음식보다는 상대에게 관심이 생긴다. 내 머릿속에 있는 따뜻하고 두근거리는 감정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 만남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한다. 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일까? 이 감정이 진실일까? 의심하기도 한다. 상대에게 사랑을 말하고 확인한다. 상대방이 그런 사랑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외모적 특징, 성격적 특징, 행동적 특징이 나의 사랑 장치를 누르면 그때부터 설레임 또는 싸움,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밥을 먹게 되면 우린 밥 따위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서로 간에 치열한 정보전이 오고 간 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말하는 생각하던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은 날 좋아하고 있을까? 라는 서로의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묻게 됩니다. 너 사랑해? 다른 말로 하기도 해요. 내일 또 볼까?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는 기억에 남거나 지속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여기서 포인트는 장치를 누른다와 우리는 수없이 확인한 후 사랑을 시작해 나간다. 이 부분이 굉장히 머리에 걸리더라고요. 사랑의 속성 두 번째.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일종의. 사랑은 일시적이며 감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호르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책에선 전제 조건들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2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러이러한 박사 의견에 따르면 2년 정도 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성인이 좀 되셔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 제가 이 책에 나온 예시와 다른 예시를 들고 왔는데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에선 2년간 5,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조사했다. 연구팀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뜨거운 사랑이 식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제목은 사랑은 900일간의 폭풍이었다. 우리가 영화 소설을 통해 만나는 사랑은 사랑의 첫 단계이다. 낭만적 사랑의 단계가 지나면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진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사랑에 빠진 1년 후 50%가 사라지며 이후 계속 낮아진다. 통계적으로 결혼 4년째의 이혼 확률이 가장 높다. 사랑의 감소 현상이 도파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서 설명해 줄까? 아니면 이거를 빨리 3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만 설명할까 하다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본인이 2년 이상 연애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처음 만난 순간의 설레임만큼이 쭉 이어졌는지. 두 번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항상 신혼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기를 접어가는 건지. 여기서 나온 그 근거나 예시로는 이런 것도 써요. 사랑이 계속 지속적이었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하이 되어 있으니까 뇌가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우리는 2년 정도 사랑을 한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근간이 되는 얘기인데 2년 정도 사랑하니까 3년째부터는 서로의 태도와 행동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사랑은 영원한 거야.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 아니면 나와 딱 맞는 운명의 대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야, 처음 2년은 서로 노력하고 좋아하면 극복되는 거일 수 있고 극복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2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서로에 대한 태도와 노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도와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뭘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오케이. 사랑의 속성 3번째. 사랑은 많은 것들을 좋게 한다. 내 삶 전체를 좋게 한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건데, 쉬운 얘기로는 3대 욕구를 일단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안정의 욕구. 두 번째, 의미의 욕구. 세 번째, 자긍의 욕구인데, 이 3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하고 그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에 대한 욕구.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 왜 살지? 내 존재 가치는 뭐지? 존재의 의미는 뭐지? 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거 역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부분 안정적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긍에 대한 욕구.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서 기뻐지고 도파민 많이 나와지고 막 이러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들을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속성 4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받고 채우고 멈추게 할 수 있는 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상담하시거나 개인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직업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신 개념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앞에서도 말했듯 살아가는 이유 중에 사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잠깐 멈춰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저 친구는 사랑이 충만하다 이러는 거고, 이게 부족하면 애정 부족이야? 애정 결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통은 찰수록 좋은 거예요. 내 안정의 욕구, 의미의 욕구, 자긍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건, 또는 사랑을 한다는 건, 연인이 되겠다는 건, 또는 부모 자식이 되겠다는 건, 친구가 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통을 서로 채워주겠다라는 약속 같은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이 이만한 통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이 통을 잘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요. 첫째, 표현을 바로 못해요. 한국인들은 사랑해 이 말을 너무 어려워해요. 반대로 그러면 그 말을 막 시적으로 돌려하는 사람도 있고, 라면 먹고 가실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정타로 사랑해 라고 못해요. 우리한테 이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다는 건 이 사랑의 통을 잘 채우게 주겠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겠다, 그리고 잘 채워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부족할 때는 나 사랑 좀 채워줘, 나 사랑 좀 해줘,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봤더니 사랑이야. 그러면 그냥 사랑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싫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근데 그냥 하세요. 나 사랑 좀 해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나 좀 좋아해주세요. 나 좀 이뻐해주세요. 그래서 이 통을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하고 바르게 말해야 된다. 두 번째, 반대로 누군가한테 사랑을 줄 때도 비아냥거리거나 명령하거나 비꼬거나 돌려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꽃을 줬어요. 이거 왜 주세요?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주셨어. 이거 하지 말고. 방금 어떤 질문이 왔냐면요. 좀 더 설명해줘라.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해서 바르게 표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라는 환경, 산 환경, 쓰던 언어, 표현 방식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다가 죽었다 하고 꽃을 줬는데 상대방은 진짜 죽은 걸 나한테 버리나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물론 이거는 현재 사회상에서는 뭐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뭐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똑바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느껴요. 나는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바스켓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통, 바스켓이 밑에가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스켓이 좀 깨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 때문에 안정, 의미, 자궁의 욕구에 이게 하나의 관통이나 보관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는 되게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예로는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상황을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그러죠.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야, 걔 공부 되게 잘하고 착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말해준다. 일반적인 거예요. 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뭐 엄마 아빠가 되게 그랬거든. 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시작을 번역하면 걔 사랑을 원활하게 받지 못했잖아 가 됩니다. 물론 사랑을 원활하게 받지 못했다가 주예요. 이 예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랑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니까 어디서 찾느냐? 주변에서 찾아요. 주변 누구? 친구들. 친구들이랑 지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친구들이랑 놀죠. 근데 그 시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물론 친구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온전하게 100% 시간을 쓰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부족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또 찾아서 떠납니다. 어떤 친구들을 종착역으로 만나게 되냐면 결국에는 나처럼 사랑 못 받는 친구들, 서로 간에 끈끈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 역시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른 것들을 채워가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나쁜 친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면 되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제일 좋은 점은 결국엔 이게 사회 성인이 돼서 터지거든요. 친구 간의 우정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시기. 친구 간의 우정을 체크하고 잘 챙겨주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들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나 자식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꿈을 만나서 내가 나하고 온전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던 친구들이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고 직장 생활 때문에 달려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외톨이가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바스켓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 의미, 자긍 이런 욕구들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오게 되냐면 내 내면에 불안, 두려움, 삶의 의미 없음,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너무 노력함,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알게 됨,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낮기도 하고 감정 무시나 감정 차단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기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 속성은 이게 대물림돼요. 빠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거고 꼭 이 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는데 목표를 둘 건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되게 사랑이 적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랑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사랑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게 되죠. 자식한테 온전하게 사랑을 쏟아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부족한 상황이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럼 자식 역시 다행히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 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하고 만나면 괜찮은데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 상태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한테 온전하게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삼촌이건 이모건 고모건 누나건 뭐건 만약에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난 얘 위해서 일도 그만뒀어. 난 얘 위해서 뭐 놀러 가는 것도 안 했어. 우리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뭣도 안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노력한 거예요. 자신을 깨달은 거야. 내가 사랑을 못 받았고 충분치 못하게 받고 자랐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6번째 정리를 만나게 되죠. 사랑은 모국어다. 이 모국어의 의미가 뭐냐면 엄마 모자 쓰거든요. 어미 모자.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의 모국어인데 정확히 현대사회에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막 사랑을 막 언제나 막 서로 대화하고 손잡고 다니고 이러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손잡고 다니는 거고 대화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크기도 대물림 되지만 사랑의 방법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요 앞에는 이 사람이 써놓은 사랑은 이런 거 아닐까? 또는 이런 거야 라고 써놓은 4-5문장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다음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화에서 만나지 말아 주시면 안 돼요. 만나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모국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 책의 중심이죠. 이 책의 중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모국어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이 핸드폰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중국어로 이 사람한테 와아이니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한국어로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한국어를 썼고 저희 부모님은 중국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아이니를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한국어로 사랑해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둘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저는 한국어를 모르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우리가 누군가가 중국어를 쓰고 있고 한국어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중국어를 알든지 한국어를 알든지 그리고 저 사람이 중국어를 쓰는구나를 인지해야 되고 내가 한국어를 쓰는구나를 인지해야 된다. 이 2가지예요. 첫 번째 인지, 2번째 그것을 배우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이제서야 도착했어. 이 5가지 언어를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2번째 함께하는 시간, 3번째 선물, 4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 이렇게 나뉘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말해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모국어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언어가 이 5가지 정도 된다. 그리고 이 5가지를 통해서는 서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철수야, 영희야, 넌 이걸 되게 잘해. 길동아, 심청아, 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4사람 중 만약에 인정하는 말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진지하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철수, 영희, 길동, 심청 중에 심청이가 자기는 인정하는 말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 그거에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심청이 역시 저한테는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근데 만약에 길동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저는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온 뒤에 길동이한테 말합니다. 길동아, 너는
너는 진짜 순간이동도 잘하고 넌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만 길동이는 의미가 없는 말로 들려. 그리고 길동이는 왜 맨날 일만 하지? 나랑은 왜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책에서는 상대방이 쓰지 않은 언어를 사랑으로 엄청나게 전달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이 말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거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의 언어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언어로 사랑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사랑의 바스킷의 사랑은 점점점 차오르게 되고 이 사람의 삶이 자존이 회복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다시 사랑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거나 줘봐야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한테 수없이 사랑을 줬는데 나는 하나도 못 느껴요. 그래서 뭐 이혼할 때쯤 돼서 이제 솔직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 너 위해서 맨날 빨래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밥도 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은 또 이러죠. 난 널 위해서 김 과장이 욕하는 것도 참고 뭐 박 부장이 뭐 책 던지는 것도 맞고 내가 진짜 널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한쪽은 집 청소, 빨래, 설거지라는 봉사를 한 거고 한쪽은 뭐 인정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서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주지 못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죠. 여기 상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그리고 좋은 말들을 기록해놓고 그것을 얘기해줘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줘라.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방식들의 언어를 써라. 이 사람이 막 회사에서 막 머슴처럼 일해. 괜찮아. 돌아왔을 때 당신은 진짜 일 잘하는 것 같아. 이 말이면 땡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좀 웃기죠?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익숙해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게 빠릅니다. 가짜로 이렇게 막 물론 여기서는 가짜로라는 표현은 1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언어니까 그걸 맞춰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의 존중점, 존경점 이걸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돌아다녔는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난 진짜 힘들어. 자식들도 이렇고 아내도 이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는 항상 나보고 잘한다 잘한다 해줬는데. 이런 분들이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냥 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건 같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뭘 하든 상관없어. 같이만 있으면 돼. 뭐 여기 책 안에서는 취미를 같이 하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라, 진정한 대화를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 케이스를 갖고 와봤어요. 한 10년, 20년 정도 결혼하신 분들한테서 자상하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모습인데 저 혼자 여행 가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해요. 네, 되죠. 왜 안 되세요? 자녀분들도 다 키워놓으셨고 이젠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항상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혼 이후에 만약에 내 배우자가 상대방이 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썸 탈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다 라고 하면 포기하세요. 이제 그냥 포기해. 과감히. 당신한테 사랑보다 중요한 거 거의 없어. 사랑보다 중요한 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랑 모든 걸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뭐 저는 취미도 좋은 예 같아요. 상대방이 함께하는 시간이면 나는 무언가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 상대방이 함께하는 시간이면 내가 원하는 취미를 그 사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산 타기여도 상관없어요. 나는 산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정복감을 느끼고 싶다. 근데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는 함께하는 시간이면 되니까
같이 가시면 돼요. 낚시도 가세요. 물론 가서 막 건성으로 네 얘기는 듣지도 않아. 나 혼자 낚시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네, 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된다. 세 번째, 선물. 빠밤. 세 번째 선물. 이 사람이 전공이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찾고 사랑에 대해서 찾죠. 이런 표현이 써져 있어요. 다양한 인류를 돌아다니면서 오랜 시간 전부터 선물은 사랑의 표현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 막 양 갖다 주고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뭔가를 갖다 주고 이게 막 요즘 세상에는 선물하면 막 누구 둘 중에 하나가 돈을 밝힌다거나 물질을 밝히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작은 선물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정하는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이 선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인정하는 말인 사람은 인정하는 말 정도의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하면 큰 거, 좋은 거, 사람들로부터 부러울 거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언어가 선물인 사람은 인정하는 선물이 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작은 거여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동네에 오다가 꽃을 따왔는데, 꽃 한 번 따면 안 되지만 꽃을 따왔는데 그 꽃을 보는 순간에도 나를 생각했구나.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뭐 홍콩이나 대만 이 정도 갔겠죠. 3박 4일 갔으면 막 태국, 괌 이런 데에서 막 엽서를 써서 보냈어. 이 사람은 3박 4일 여행 가도 나를 생각했구나. 이 사람들한테 이게 다 선물인 거예요. 이거를 받았을 때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자기의 언어로 선물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공유하고 싶은 건 나와 떨어져 있어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 언어, 봉사. 이거 왈가불가가 많은데 예를 들면 선물을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들 물질적인 걸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고 하면 굉장히 헌신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선입견 없이 들읍시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 아이들을 키운다, 침대를 정리한다, 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집이 깨끗이 청소돼 있어. 씻고 나왔는데 밥이 되어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마 소리를 들어. 저는 그 도마 소리가 제일 행복해요. 라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도 안 해, 잘. 가서 계속 일하고 월급 받아서 갖다 줘. 막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과 만약에 선물인 사람이 결혼을 했다. 안 맞아. 월급 받을 때만 좋아. 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 일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월급 봉투만 좋아해. 그럼 나 허무함이 계속 쌓여. 못 살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두 부부 얘기가 실제로 여기서 나옵니다. A라는 남편은 막 정원을 청소하고 집을 치우고 고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반대로 B라는 아내는 이 남자한테 요구를 하죠. 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는 거야? 그럼 A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청소하고 밥 짓고 이랬는데 아내는 딱 그딴 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너하고 30분이라도 진지하게 함께하고 싶은 거야. A 난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야 생각을 해봐. 가족이 산다는 건 그런 거야. B 연인이 사랑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충돌 나죠. 그럴 법한 충돌이고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충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죠. A씨, 상담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A씨, 당신이 청소하는 거에 느끼는 행복감이나 깔끔함에 느끼는 행복감이나 집을 정리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아내가 30분 대화만으로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정도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B한테 또 막 똑같이 말해요. 당신이 함께 있을 때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행복감을 저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있는 남편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언어가 중첩될 때 상대방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또라이들도 있어요. 네, 또라이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봉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짓밟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착각할 수 있고 당신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사회에서 인정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일하다가 집에 딱 도착했죠. 근데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 뭐 설거지도 잘 돼 있고 다 그래요. 빨래도 잘 돼 있고. 근데 막 더 요구해. 야, 너 이거 티끌이 있으면 돼, 안 돼? 야, 너는 원래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나 해. 이렇게 짓밟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기 싫어요. 단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5번째 사랑의 언어, 스킨십. 저는 이 부분은 문장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바로 나를 만지는 것이다. 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은 상호간의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악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어느 사회든 몸을 접촉하는 인사 방식이 있다. 보통 미국 남자들은 유럽식의 포옹이나 키스에 익숙지 못하지만 유럽 사람들도 역시 미국식 악수에 익숙하지 못하다. 어떤 사회든지 이성 간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접촉이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성희롱은 적절치 못한 접촉에 대한 본보기이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대체로 배우자 상호 간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 물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에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을 도와주는 사회기관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을 만질 수는 있지만 학대할 수 없다. 우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여파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허용하는 열린 결혼을 꿈꾸기도 한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도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배우자가 그런 자유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적 고통은 심히 크게 흔들린다. 그 때문에 배우자와 친밀함은 사라지고 만다. 나만 느껴? 왜 첫 번째로 이 스킨십 부분에서 책을 읽어드렸냐면 일단 저 역시 곤란했어요. 저 역시 곤란하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각자 성간의 오해가 있거든요. 이 오해도 있고 착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글을 빌려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책에서는 남성들이 의외로 사랑의 언어로 스킨십인 줄 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 자기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거로 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소변이나 대변이 뱃속에 차면 이걸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의 성 호르몬들이 정자나 정액들이 찼을 때 이걸 배출을 하는 건데 이 시기가 일정하게 반복됨에 따라 자기가 스킨십이나 성적 섹슈얼한 것들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사람은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저는 스킨십입니다. 당신이 스킨십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당신을 막 무시하면서 잠자리만 잘 맞으면 괜찮은 거야? 아니요. 전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며. 인정하는 말을 못 받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더라도 스킨십이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넌 스킨십은 육체적인 이유 중 하나 때문이지 스킨십이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책에 아까 말씀드린 책에 우리는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 관계를 가졌을 때 상대방한테는 갖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이 육체적 관계를 위해서 감정을 무시하다 보면 관계까지도, 내가 지속하고 있는 관계까지도 무시하게 되고, 그 관계가 무시되는 시점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됐을 때 내 마음 역시 찢어져 버리고 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 부분이 되게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오류잖아요.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건 또 하지 말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내나 남편이 타인과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은 미친 듯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자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스킨십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것, 허깅을 하는 것,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 것, 이런 것들, 그냥 같이 존재하면서도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의 언어로 본 관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관계만을 사랑의 언어로 본 건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뱉는 사람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각자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맞지 않았을 땐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닥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언어가 맞았을 땐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쯤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상대방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때는 또 이 둘이 너무 또 상극이야. 나는 바깥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사는데 정작 아내나 남편한테 못해. 마찬가지죠. 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 스킨십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존재만으로도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좋고 우리끼리 같이 업무를 해도 좋고 이런데 또 상대방은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안 맞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앞에 모국어, 사랑은 모국어다 라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언어가 다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아셔야 돼요. 네,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하셔야 돼요. 저도 애쓰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 얘기에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방법,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또는 자식 사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해요. 내가 알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음 화도 봐주세요. 제가 요즘 사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의 사랑의 언어이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의 사랑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는 희열에 찰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안시준이었어요. 저번 이야기에서 제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연인 사이에 대한 언어가 아닌 친구, 연인, 가족,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임을 진심으로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사랑의 언어를 좀 더 폭넓게 쓰실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언어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실제로 이 3가지로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책들을 제가 폄하할까 봐.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요구. 첫 번째, 내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싶으면 나를 관찰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 두 번째, 상대방이 항상 하는 불평. 나랑 같이 있어줘. 나 김치만두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이런 불평들. 불평이 항상 꾸준해요. 왜? 내 사랑의 언어는 그거기 때문에 계속 불평이 꾸준하거든요. 그것들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안에서. 그리고 나의 불평. 내가 상대방한테 야, 이거 주말인데 같이 놀면 안 되냐? 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칭찬 좀 해줘봐. 네, 이런 것들. 3번째, 요구.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나 이거 원해. 나 역시 원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원할 수 있죠. 이거 쉬워요. 5개만 딱 단어만 써놓고 어디 책상 앞이나 사무실 앞에 5개 단어만 써놓고 자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좁혀져요. 한 2-3가지로. 실제로 이거 테스트도 있거든요. 책 안에도 있고 뭐 인터넷 상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사서 보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거 테스트 해보시는 건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언어가 잘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적용되는 사람을 제가 유심히 고민해 본 결과 잘 적용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형성된 사람,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주변 사람들, 썸이나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언제 시작되냐고. 처음 사랑이 시작되는 건 단추를 키는 거다. 그게 외모나 성격이나 행동에서. 요때는 안 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상대방 역시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시기, 요때도 잘 안 된다고. 근데 사랑이 시작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2년 정도 지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소멸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 그때부터는 태도와 행동도 노력을 해야 된다. 실제로 개비어 상담을 오신 분들, 그리고 진로 상담을 오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사이드로 물어보세요. 사이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근데요,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 공짜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쓸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선물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함께 놀러 다니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지속돼야 돼요. 절대 운명처럼 친구가 나타나서 평생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인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동료도 물론 막 이상한 놈들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프레임은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언어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짝사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언어를 좀 맞춰주면 그 사람은 나를 찾아요. 난 절실할 때 안 찾지. 난 또 내 언어를 맞춰주는 사람을 찾지. 하여간 친구 간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뭐 사이가 소원해진 사람들, 권태기가 온 사람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첫 번째, 제발 나를 믿어. 제가 아니에요, 이제. 나를 믿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어. 이 5가지 언어를 믿어. 2번째,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찾아. 3번째, 그래서 그 언어에 맞게 사랑을 줘.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고 요구할 줄 알아. 근데 물론 이 책에는 곁다리로 계속 책을 팝니다. 야, 내 책을 사서 읽어보면 돼.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 같아요. 상대방도 이 책을 읽는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들로 서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10번째 사랑의 속성, 보너스 게임이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탱크 점검 게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의 탱크 점검 게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독, 그러니까 사랑의 바스켓, 사랑의 통,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이거를 문 앞에다가 칠판 같은 걸 하나 붙여놓고 매일매일 내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서로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쉽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담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고민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제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신뢰도 괜찮아요. 실제로 저희도 갭이어 풀 때 어떤 문제를 풀 때 정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나 힘듦이 있으면 이 정도 노력하시거나 이 정도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더 자극적이거나 힘들거나 다른 환경을 주시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대충 나와요. 근데 이 탱크 전공 게임을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4주 정도는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세하게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이라고 살짝 흘립니다. 정말 한 문장. 전 이걸 알죠. 그 한 문장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아, 느낌 오십니까? 조금 자기를 관찰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을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난 우리 엄마네 집 갔다 오고 거기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오면 한 3개월은 괜찮더라. 이런 얘기들. 이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전공 게임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믿고 한 4주에서 8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자꾸 책을 사서 남편한테 줘라, 아내한테 줘라 이래요. 근데 난 진짜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아, 지금부터 한 30분 나갑니다. 안 나갈 수도 있어, 30분. 왜? 편집이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 상황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설명해 볼게요. 부모는 자식의 유학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일을 합니다. 낮 시간에 일하고 밤 시간에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막 쓰리잡을 뛰어요. 근데 딸이나 아들은 난 엄마랑 놀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이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요?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요? 나 엄마랑 그냥 놀고 유원지 가고 산책하고 뭐 엄마랑 영화 보고 이게 제일 좋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20살쯤 됐는데 나는 죽어라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식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빵을 때려야 돼. 빵을 때려야 되는데 자식 말도 맞고 엄마 말도 맞는 거. 여러분들은 대부분 또 자식이기도 하니까 자식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나는 사랑 못 받았다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잘 떠올려보면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또 잘 떠올려보면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 어쨌든 내 사랑이라는 바켓스에 사랑은 없는 상황, 또는 구멍은 뚫려 있는 상황.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또 다른 지식이랑 연결되는데 어쨌든 요약해드리면, 자기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사랑의 바켓스, 그러니까 버킷 안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3박 4일 부모님과 대화하세요. 전 아빠랑 잘 안 맞아서 대화도 안 해요. 전 아빠가 싫은데요. 아빠가 옛날에 한 번 때린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아빠와 나의 문제보다 나의 문제에 더 가까워요. 이 버킷을 온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웬만한 대단한 사람이 엄청나게 사랑을 붓지 않는 이상 이 버킷이 원래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부린 사람은 사실 납니다. 구멍을 뚫은 사람도 나예요. 하지만 원인은 외부에 있을 거고 그 외부는 생각보다 부모님일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게 40이 먹었건 50이 먹었건 상관없어요. 구멍 뚫린 것부터 막아야 되고 바켓스 찌그러 놓은 것부터 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오해가 풀릴 수준의 대화예요. 이게 늦어져 버리면 서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일단 밀린 질문들을 좀 받고 이 편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어떤 사람은 좀만 해도 사랑을 확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버킷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게 좋은 건가요? 두 번째, 그러면 사랑의 통이 작으면 더 좋은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맨날 차고 넘치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말로 하면 공주병.
오만방자, 지만 안다, 이거예요. 제일 좋은 건 밸런스가 좋은데 그것 중에서 좀 약간 많다, 평균 이상이다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자신감과 약간의 거만은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그럼 버킷이 작으면 좋습니까? 저는 이 버킷은 생각과 다르게 나이를 먹으면서 각자 커가는 것 같아요. 모양도 바뀌어가고 커가는데 간혹 작은 거에도 만족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굉장한 훈련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빔밥을 하나 먹어도 굉장히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빔밥이야? 하고 먹어요. 이 차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언어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저는 자체가 작은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훈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또한 행복이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안 그려지신다고요? 한 번 더 들으세요.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애정교육 PB였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누군가와는 진지한 관계도 필요할 거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관계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용기 내시고 시도해 보시고 조금만 꾸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